안녕하세요. 실천단권 공무원과학의 박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구과학 두 번째 단원입니다. 생동하는 지구 부분에 고체 지구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부터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는요. 페이지 444쪽 바로 지각변동과 판구조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화산과 지진 그리고 바로 우리가 변동대라고 하는 그런 장소들을 쭉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서 이후에 지구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판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4쪽 지각 변동과 판 구조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화산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화산. 말 그대로 이제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분출되는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 아름다운 한반도 부분, 우리나라의 지형 구조의 특징들을 살펴보는 과정 중에서 화산암 지형이라고 하는 그런 지형들을 쭉 살펴봤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사실 화산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정리가 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화산 과연 무엇이냐? 일단 지하에서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분출이 될 텐데요. 그런 여러 가지 분출물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화산가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산 쇠설물 그리고 용암이 있거든요. 자, 화산가스는 주로 이제 수증기랑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형태의 기체 성분들을 우리가 이제 화산가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그마와 용암의 차이점, 마그마와 용암의 차이. 마그마는 지하 깊은 곳, 용암은 지표 밖에 있는 것, 사실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그마는 용암에 화산가스가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을 마그마라고 부르고 화산가스가 빠져나간 유동성 액체 성분들을 우리가 이제 용암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화산가스는 대부분 이제 수증기랑 이산화탄소. 근데 특히나 이 화산가스나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이기 때문에 온실기체라고 이제 부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더 하도록 하고요. 화산 쇠설물 같은 경우에는 화산이 폭발했을 때 주변으로 터져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입자들을 이야기하죠. 입자 크기에 따라서 화산진, 화산재, 화산탄, 화산암괴 이런 형태로 입자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산진이나 화산재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입자 크기가 좀 작은 녀석들인데요.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은 주변에 또 비가 자주 오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 빗물에 화산재나 화산진 같은 것들이 섞여서 사면을 따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화산이류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용암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그마에서 이제 화산가스가 빠져나간 나머지 유동성 액체 성분들을 우리가 이제 용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용암 같은 경우가 앞서 화산암 지형에서도 확인을 했었지만 어떤 용암이 흘러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지형 구조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자, 화산이 폭발합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당연히 그 지표면의 온도는 매우 높겠죠. 근데 앞서 화산가스 같은 경우에 이산화탄소랑 수증기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온실기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랬었는데요. 온실기체면 그 주변에 어떤 기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근데 사실 화산가스에 의해서 지표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효과보다는요. 이 화산진이나 화산재에 의해서 도리어 지표면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화산이 폭발했을 때 화산가스가 공중으로 퍼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대기의 흐름에 의해서 주변으로 쉽게 퍼져나갈 수 있는 데에 비해 화산진이나 화산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상공을 덮어버리거나 혹은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또 그 다른 장소의 상공을 덮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때 태양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표면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용암의 성질들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화산이 폭발했을 때 지하에서 있는 마그마가 밖으로 분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마그마가 바깥쪽으로 나오면 용암이죠. 화산가스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화산 쇠설물들 튀어나올 겁니다. 이때 옆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화산가스의 성분들. 대부분 수증기죠. 수증기가 70% 정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15%, 나머지 이제 기타 성분들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황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황 같은 것들이 또 밖으로 분출되기 때문에 저 이산화황에 의해서 이후에 산성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용암 우리가 화산암의 성질 정리하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용암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현무암질 용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암질 용암, 그 다음에 유문암질 용암 이렇게 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을 하는데 얘네들은 모두 이산화규소의 함량, 이산화규소의 함량에 따라 지금 각각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산화규소의 함량은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로 갈수록 점차 많아지게 되고요. 이때 현무암질은 52% 이하, 그리고 유문암질은 66%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분출되는 용암의 온도도 달라요. 현무암질은 고온에서 분출되는 용암이고요. 안산암질, 유문암질로 갈수록 점점 그 마그마의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온도가 높으면 한 1400도 정도까지, 온도가 낮으면 한 900도 정도까지 온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온도가 높으면 용암은 점성도가 작고요. 유동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잘 흘러내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 유문암질 용암처럼 온도가 낮으면은요 점성도가 크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이 작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화산가스가 포함되어 있는 양도 다른데요.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로 갈수록 점점 화산가스, 그러니까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무암질은 유동성이 크고 화산가스가 적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화산이 분출하게 되면 조용히 쫙쫙 흘러내려 버리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분출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안산암질, 유문암질로 가면 갈수록 점점 끈적끈적해지고 화산가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격렬하게 분출하는 그런 특징들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암이 분출해서 화산을 만든다? 그러면 현무암질 용암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잘 흘러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사가 완만한 화산을 만들게 되고요. 그런 화산들을 우리가 순상화산, 그리고 용암들이 넓게 퍼지면서 대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용암대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안산암질, 유문암질로 갈수록 점점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작아져서 산의 경사도가 조금씩 커지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안산암질은 성층화산, 그리고 유문암질은 종상화산 같은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 앞서 화산암 지형에서도 미리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역할로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지진이 되겠습니다. 자, 지진은요, 지층에서 발생한 탄성 에너지가 사방으로 전달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특히나 이제 파동의 형태로 이제 전달돼서 우리가 이제 지진파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지구 내부에서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요, 뭐 예를 들어 대규모의 지하 동굴이 붕괴된다거나, 아니면은 산이 만들어지는 조산운동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앞서 봤었던 화산 폭발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판의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판의 경계 부분에서 이런 식의 지진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구 내부에서 처음 지진이 발생한 장소를 우리가 진원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때 진원에서 파동의 형태로 에너지가 퍼져나갈 겁니다. 그런데 파동은 보통 구면파의 형태, 즉 모든 방향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퍼져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전달될 때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도달하는 전체 에너지의 크기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같은 면적당 도달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점차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에너지가 적게 도달한다면 그만큼 땅의 흔들림 정도도 작을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원에서부터 연직 상방으로 올라가서 지표와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이제 진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진앙은 진원으로부터 지표상의 한 지점까지 가장 가까운 지점이에요. 그 말인즉슨 가장 많이 에너지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진이 발생하면 진앙에서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원과 진앙이라고 하는 것. 진원은 지하 내부의 지점, 지구 내부의 지점, 진앙은 지표상의 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진이 발생합니다.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진 관측소에서 지진을 기록하기 시작을 해보겠죠. 자, 지진을 기록할 때요, 일단 도달하는 파동, 바로 P파, S파 혹은 L파 같은 지진파를 우리가 감지를 하는 거거든요. 자, P파는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첫 번째로 도착하는 파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P파는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땅의 흔들림, 즉 파동을 전달해주는 매질의 진동 방향이 지금 현재 좌우로 나란한 경우, 땅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경우죠.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종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S파 같은 경우에는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횡파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자, 땅이 좌우로 흔들리고 땅이 위아래로 흔들립니다. 자, 당연히 피해 정도는 좌우로 흔들리는 게 훨씬 더 크겠죠. 앞서 P파가 프라이머리, 그럼 S파는 세컨더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P파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요. 상대적으로 S파의 전파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흔들림의 정도도 좌우로 흔들리는 것보다는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크겠죠. 그래서 진폭은 P파가 작고요. S파가 더 크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나타내고 피해 정도도 당연히 P파가 작고 S파로 갈수록 점차 커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L파라고 하는 이 파는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하기도 하고 수직이기도 해요. 그 말은 좌우로 흔들릴 때 피해 나타나고 위아래로 흔들릴 때도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 좌우로 위아래로 모두 다 흔들립니다. 그 말인즉슨 굉장히 극심한 피해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전파 속도는 가장 느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P파 도착하고 S파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L파가 도착하는 그런 특징들을 나타냅니다. 자, 피해 정도 당연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통과 매질, 지표상을 통과하고 지구상을 통과하고 있을 때 P파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다 통과하지만 S파는 고체밖에 통과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으로 가지고 우리는 지구의 층상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L파는 지표면을 따라서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파라는 이런 표현으로 부르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아래가 바로 지진 관측소에서 지진을 기록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지진이 도착하지 않았을 때는 땅 흔들리지 않다가 P파가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진폭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근데 좌우로 흔들릴 때는 그나마 진폭이 좀 작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S파가 도착하면은 땅이 위아래로 흔들리니까 그만큼 진폭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L파까지 도착했어요. 그러면은 땅이 좌우로 위아래로 막 진동을 하니까 진폭 자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때 자, P파가 도착한 시간에서부터 S파가 도착한 시간까지의 그 도달 시간 차이,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PSC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PSC를 확인하면은 진앙까지의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PSC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진앙까지의 거리가 멀다,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느 지진이 발생했고 여러 관측소에서 측정할 때 PSC가 짧게 측정되는 장소는 진원까지의 거리가 가깝다, 진앙까지의 거리가 가깝다. 반대로 PSC가 길게 측정된다. 그러면 그만큼 진앙까지의 거리가 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측소의 자료가 필요할 텐데 최소한 3개 정도의 관측소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관측소에서 PSC를 측정을 해서 진앙까지의 거리가 얼마구나 라는 것을 알아내게 된다면 그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동심원들을 만들어서 그 3개의 동심원들이 겹쳐지는 한 지점을 찾는 게 바로 진앙을 찾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자, PSC를 확인하게 되면 진앙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지진의 세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진을 표현할 건데 안 그래도 지금 얼마 전에 일본에서 대규모의 지진 발생하고 지구의 여러 지점에서 지금 지진들이 막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 같은 것들로 지진에 관련된 이야기 상당히 많이 듣는데요. 이때 지진의 세기를 이야기할 때는 2가지의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바로 하나는 규모고요. 또 하나는 진도가 되겠습니다. 규모와 진도. 자, 보통 문제에서 규모를 따지거나 진도를 따지거나 이렇게 해서 막 말장난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2가지를 좀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모는 지진에 의해 방출된 에너지의 양을 이야기해요. 즉, 빵 하고 충격이 가해졌을 때 얼마만큼 에너지가 나오지? 그게 바로 이제 규모가 되는데요. 여러 관측소에서 지진을 관측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지진을 관측한다면은 이때 규모는 언제나 일정해야 돼요. 동일해야 됩니다. 규모는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규모는 아라비아 숫자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진도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 아니면은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때 모든 관측소에서 측정했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그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진도라고 하는 것은 땅의 흔들림, 바로 피해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피해 정도. 자, 하나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진이 어디까지 전달되느냐, 그 거리에 따라 혹은 지질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흔들림의 정도가 다를 거거든요. 흔들림의 정도가 다르면 당연히 피해 정도도 다르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지진이 발생해서 그 지진이 어느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흔들리는 정도를 표현하는 것을 진도라고 표현하게 되고, 당연히 같은 지진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지점에서는 진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로마 숫자로 표현을 하거든요. 로마 숫자.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규모 몇인데 진도는 몇이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1부터 뭐 2 또는 3 이렇게, 아니면 4, 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각각 진도를 표현을 하게 되죠. 뭐 보통 그 2015년 네팔에서 일어났던 지진 같은 경우에는요, 그 근처에서 규모가 크면은 진도가 7, 그 다음에 뭐 6, 5 뭐 이 정도까지 이제 쭉 측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진도 7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진의 세기를 규모와 진도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형태로 각각 표현하는데, 자꾸 문제에서요, 어느 지진을 측정을 하는데 이 관측소에서 규모 7.3으로 측정했다. 근데 다른 관측소에서는 규모가 7.3보다 작다 또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거든요. 규모는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하지만 진도라고 하는 것은 거리나 또는 지각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진에 관련된 내용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 교재 445쪽까지 445쪽, 446쪽까지 해서 지진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447쪽으로 넘어가시면요, 변동대와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 변동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구의 각 지점에서 다양한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장소들을 우리가 변동대라고 표현하거든요. 특히 변동대의 대표적인 게 바로 화산대와 지진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화산대라고 하는 장소들은요, 화산이 자주 폭발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죠. 그리고 지진대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전체적인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 화산대와 지진대를 쭉 이제 좀 표현을 해놨거든요. 각 지역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화산대와 지진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화산대를 따로, 지진대를 따로 표현하고 그것을 하나로 딱 겹쳐봤을 때 이때 화산대와 지진대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화산대와 지진대가 거의 일치한다? 자, 그 말인즉슨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요, 화산대와 지진대가 일치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화산대가 있는 장소에 지진대가 있다 이러면은 맞는 표현이 됩니다. 왜냐? 지진이라고 하는 현상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화산 폭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산대가 있는 장소에는 지진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진대가 있는 장소에 화산대가 있다? 그 말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서 꼭 화산이 폭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부분 일치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진대가 있는 곳에 꼭 화산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화산대와 지진대, 여기 이제 일본이 있는 장소, 일본이 있는 장소가 대표적인 화산대와 지진대고요.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 장소,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 장소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장소가 이제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그런 장소들이거든요. 이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이런 장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대표적인 지진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소가 이제 남아메리카 아래쪽에 있는 장소인데요. 이때 이 장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지진대와 화산대가 존재하는 장소고요. 여기가 지금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하는 장소거든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산대가 존재하고 지진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상층부에는 이제 아이슬란드라고 해서 그 하나의 섬이 있는데요. 그 섬의 가운데 부분을 역시 저 화산대와 지진대가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역시 화산과 지진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화산대와 지진대를 우리가 변동대라고 부르는데요. 변동대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산대와 지진대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이제 산이 만들어지는 조산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까지를 우리가 이제 변동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과거에는 아주 중생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제 대륙 부근에 이런 변동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런 대륙의 중앙 부위에서는 저런 화산 활동이나 지진 혹은 뭐 조산 운동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거 아주 중생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대륙을 구성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변동대들이 나타났지만 지금 현재는 태평양 주변부를 따라서 이렇게 화산대와 지진대가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대서양 중앙 부위를 따라간다든가 아니면 여기 인도양 쪽 이쪽으로 해서 변동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지면서 결과적으로 변동대도 달라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변동대 중에 그런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요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존재하는 바로 불의 골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장소들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판의 경계 부근에 있는 그런 장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식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변동대에서는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대규모의 지각 변동은 왜 일어나느냐? 바로 판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그런 판의 움직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판 구조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과거에 베게너라고 하는 학자가 땅이 움직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게너가 당시에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하면서 많은 증거들을 내세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서로 떨어진 두 대륙의 해안선이 일치한다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 어떤 동일한 화석종이 발견이 된다든가 빙하가 흐르는 흔적이 연결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이런 증거들을 내세워요. 그러면서 야, 땅이 움직였을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 베게너가 이 어떤 대륙의 이동, 땅의 움직임의 그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땅이 움직였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못 받는데요. 이후에 홈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의 층상 구조 중 고체 성태로 되어 있는 멘틀이 있는데 그 멘틀의 일부분이 약간 부분 용융되어 있어서 슬러시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가 열에 의해서 대류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하면서 멘틀 대류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멘틀 대류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과거에 베게너가 주장했었던 어떤 대륙 이동의 근원이 저런 멘틀 대류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었죠. 그러면서 이후에 해저 확장설이라고 해서 바다가 넓어지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론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그런 이론들을 총집합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바로 판 구조론이 되겠습니다. 자, 지구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판 구조론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각이 있습니다. 지각은 두께가 5에서 약 35km 정도까지 되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멘틀이죠. 멘틀이 약 2,900km 정도까지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근데 지각은 물질의 상태상 고체 상태고요. 역시 멘틀도 고체 상태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멘틀의 일부분이 부분 용융되어 있는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 두께, 깊이 약 100에서부터 약 400km 정도까지. 이 장소는 약간 이 고체 상태의 멘틀이 부분 용융되어 있어서 약간 액체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연약권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그 연약권의 위쪽에 있는 부분들, 즉 지각과 상부 멘틀을 포함하는 부분들은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암석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암석권을 우리가 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즉 지구상에 있는 저런 암석권들, 판이 요 멘틀에 있는 연약권의 멘틀 대류 현상에 의해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판 구조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앞서 지각의 종류들을 보면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었었는데요. 이때 대륙 지각은 두께가 35km 정도까지, 그리고 해양 지각은 두께가 5km 정도까지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종류가 좀 달라요.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로 되어 있죠. 그런데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륙 지각은 두께가 더 두꺼운 데에 비해서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화강암질로 되어 있고요. 반대로 해양 지각은 두께가 얇지만 상대적으로 밀도가 굉장히 큰 현무암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 자체가 두께가 두꺼운 대륙 지각보다 두께가 도리어 더 얇은 해양 지각의 밀도가 더 크게 나타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판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각과 상부 멘틀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각과 이 멘틀의 그 경계면을 우리가 이제 이 모호면이라고 부르고 있죠. 모호면.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의 줄임말인데요. 이 모호면을 포함하면서 이제 상부 멘틀까지 포함을 합니다. 상부 멘틀. 근데 이제 보통 멘틀은 감남함질 암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때 해양지각이 포함되어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양판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대륙지각이 포함되어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대륙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여기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지금 현재 두께를 비교하면은 앞서 지각도요. 대륙지각이 해양지각보다 더 두꺼운 것처럼 두께를 비교하면은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하지만 앞서 밀도 대륙지각이 대륙지각보다 해양지각이 더 두꺼웠었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판의 밀도를 비교해도 대륙판과 해양판을 비교하면은 이때 대륙판보다 더 얇은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자, 암석권은 지각과 상부 멘틀을 포함하는 약 두께 100km 정도의 암석층을 이야기합니다. 판이라고 부르죠. 연약권은 멘틀의 부분 용융되어 있는 장소. 뭐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엿 같은 고체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뭐 슬러시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완전한 고체도 아니고 완전한 액체도 아니고. 자, 이때 약 100에서부터 400km 정도까지 깊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멘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멘틀은 2900km까지 내려가니까요. 자, 근데 부분 용융되어 있어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장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지구상에 있는 여러 개의 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지구가 한 10여 개의 판들로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판이 바로 이 유라시아 판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요. 이 앞쪽에 일본이 있죠.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이제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해양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유라시아판은 대륙판이고요. 필리핀판이나 태평양판은 지금 이제 대표적인 해양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등등 뭐 북아메리카판도 있고요. 남아메리카판, 나즈카판. 이 옆에 있는 바다는 이제 미국, 아메리카 대륙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영국, 유럽 대륙이 있겠죠.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 곳. 그 사이인데요. 그 사이가 이제 대서양이죠. 대서양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아프리카 대륙. 여기가 여기 부분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인도가 있는 그 인도판 부분. 자, 그런 부분들로 몇 개의 판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판의 경계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눈여겨서 보면서 아, 여기에 어떤 경계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판의 경계 중에 가장 먼저 발산 경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산 경계는요, 두 판이 있는데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장소예요. 즉, 판과 판이 멀어지면서 얘네들의 그 틈을 두고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오는 장소가 되겠거든요. 이때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계가 되겠는데 두 판이 존재할 때요. 이때 아래쪽에 있는 멘틀 대류가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류를 따라 판들이 좌우로 멀어지게 되고요. 그 틈을 뚫고 마그마가 위쪽으로 솟구쳐 올라오게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산 경계라고 표현하고 판과 판이 멀어지는 장소이며 발산 경계는 곧 판의 생성이 이루어지는 장소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요. 자, 이때 아래쪽에서 멘틀 대류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해요. 그런데 이때 어떤 판과 어떤 판이 멀어지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지형 구조가 조금 다른데요. 이때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질 거예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는데 앞서 봤던 것처럼 대륙판은 두께가 되게 두껍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좌우로 멀어질 때 그 틈을 뚫고 마그마가 위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워낙 지각 자체가 두껍다 보니까 얘네들을 완전히 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화산 활동,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화성 활동이죠.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는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대규모의 분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땅이 뜯어지면서 이 부분에 충격이 가해질 거거든요. 충격이 가해지니까 당연히 지진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 내부에서 그 충격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근데 그 진원이 어느 정도 깊이에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우리는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으로 각각 구별을 합니다. 각각의 그 지진의 진원 깊이는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일단 진원이 지표상에서 100km 이내면 얘는 천발 지진, 그리고 그것보다 더 진원의 깊이가 깊으면 신발 지진, 이렇게 해서 구별만 해버리면 됩니다. 그 말은 지금 여기에서 충격이 가해지는 거니까 진원 깊이가 100km를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곳에서는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을 합니다. 천발 지진. 오케이? 그런데 대규모의 분출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화산 활동은 일어나요. 그러면서 판이 좌우로 뜯어지게 되면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V자 모양의 계곡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계곡을 우리가 이제 열곡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곡대. 자, 보통 이 판이 서로 멀어질 거예요. 그러면 저 판에 좌우에서 잡아당겨지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우리 앞서 그 아름다운 한반도, 우리나라의 지형 구조 살펴보는 과정 중에서 이 변성암 지형들, 특히 이제 지층에 압력이 가해졌을 때 여러 가지 변성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을 살펴봤었는데, 그때 좌우에서 잡아당겨지는 장력이 작용하면은 이때 단층 발생할 때 무슨 단층이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정단층 발생할 수 있죠. 그치? 그런 정단층이 발달하는 장소가 바로 열곡대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이런 형태인 거예요. 자, 하반이 있고요. 상반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림을 잘 보시면 얘가 상반이죠? 얘가 상반입니다. 아래로 내려가고, 얘가 또 상반이에요. 아래로 내려가고요. 얘가 상반이니까 아래로 내려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V자 모양의 계곡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열곡대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저런 열곡대가 발달하는 장소가 바로 저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장소. 자, 그리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멘틀대로의 상승부위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요, 당연히 마그마가 지금 위쪽으로 솟구칠 때 앞서 대륙 지각보다 훨씬 더 지각 두께가 얇기 때문에 완전히 바깥쪽으로 분출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얘네들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데 두께가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제 마그마가 탁 솟구쳐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화산섬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화산섬들이 판의 경계를 따라 쭉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닷속에 있는 산맥이다 라고 해서 해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위쪽에 만들어지는 또 골짜기를 우리가 이제 열곡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이러면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게 될 텐데요. 이때 해령에서부터 새로운 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해령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만들어진 암석의 나이가 점차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암석의 나이가 많아지는 동안 여러 물질들이 쌓일 거거든요. 퇴적물의 두께도 점차 두꺼워지는 이런 특징들을 나타내게 되겠죠. 자, 해령을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암석의 나이 많아지고 퇴적물의 두께 두꺼워진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발산 경계들, 자, 우리나라 지구상에 어디에 대표적인 발산 경계가 있느냐? 자, 다시 그림을 좀 볼까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장소들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열곡대 같은 현상이나 아니면 해령 같은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자, 가장 대표적인 발산 경계가 바로 남아메리카의 오른쪽에 있는 바다, 바로 대서양입니다. 대서양 가운데로를 가로지르는 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쪽에 있는 남아메리카 판과 이쪽에 있는 판이 요 아프리카 판이거든요. 그 남아메리카 판과 아프리카 판이 서로 멀어지는 장소가 요 대서양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자, 요 부분에서 지금 현재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그런 장소에 의해 해령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말인즉슨 이 지역은 점차 바다가 넓어질 거란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쭉 따라가 보다 보면 이런 데도 다 지금 현재 다 발상 경계예요. 다 발상 경계들. 발상 경계인데 발상 경계를 쭉 따라가다 보면 아프리카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요 부분에 보면은 또 작은 폭이 좁은 바다가 있거든요. 그 바다가 바로 홍해가 되겠습니다. 홍해. 근데 그 홍해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부분에 역시 발상 경계가 있어요. 발상 경계가 있어서 이 장소에 있는 홍해도 아까 대서양처럼 점차 판이 멀어지면서 새로운 이런 땅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속에서 새로운 땅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홍해의 면적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부분으로 연결되는 육지 쪽으로 연결되는 요 부분에 바로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 지구상에 있는 대표적인 그런 판의 경계 중 발산 경계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발산 경계 살펴봤으면 다음 경계인 수렴령 경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렴령 경계는요. 앞서 발산 경계가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장소였다면은 수렴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장소입니다. 멘틀 대류의 하강부고요.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져서 충돌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죠. 자, 두 판이 있습니다. 두 판이 있는데요. 이때 멘틀 대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판과 판이 서로 가까이 와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느 판과 어느 판이 충돌하느냐에 따라 역시 지형 구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세 가지의 경우를 좀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경우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간에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둘 다 두꺼운 판이에요. 두꺼운 판이 쿵 하고 충돌을 할 건데 이때 둘이 충돌하는 과정 중에서 두 대륙판의 밀도는 사실 거의 비슷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밀도가 조금 더 큰 그런 이 판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섭입해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충돌을 하게 됐을 때요. 어느 한쪽 판이 완전히 섭입해 들어가면서 판의 소멸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때 수렴령 앞서 발산령 경계는 판의 생성이 일어나는 장소였다면 수렴령 경계는 판의 소멸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판이 소멸될 텐데요. 옆에 있는 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되는 경우를 좀 볼까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되는 경우에는 이때 하나의 판이 다른 판 안쪽으로 이렇게 섭입해 들어가면서 여기를 계속해서 마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찰에 의해서 암석들이 녹아 들어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마그마가 생성되면서 위쪽으로 분출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그마에 의해서 얘네들이 화산섬을 만들게 되고요. 그 화산섬이 그 판의 경계를 따라 쭉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호상열도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바다에서 얘네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깊은 골짜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 깊은 골짜기를 우리가 해구라고 부르게 되고 해구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마그마의 분출에 의해서 호상열도까지 만들어지는 이런 특징들이 수렴 경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도 역시 마그마가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워낙 지각 자체가 두껍다 보니까 위쪽으로 분출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할 때는 화산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판이 서로 충돌하면서 밀려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의 습곡산맥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좀 더 큰 판이 아래쪽으로 섭입해 들어가겠지만 이때 땅이 휘어지면서 어떤 경우를 만든다? 그렇습니다. 습곡산맥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땅이 충돌하니까 당연히 충격이 발생을 하겠죠. 지진이 발생할 텐데요. 이때 판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쿵쿵쿵쿵쿵 이러면서 판이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천발 지진부터 시작해서 점점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다 보면은 중발, 신발 지진까지도 모두 다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진 발생해요. 지진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진 중에서도 천발, 중발, 신발 모두 다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데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옆에 있는 대륙판과 해양판의 수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꺼운 대륙판과 상대적으로 얇은 해양판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해도 해구와 호상열도가 만들어져요. 대표적으로 일본이 있거든요. 일본이 유라시아판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대륙판과 그 다음에
태평양판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해양판이 충돌을 해서 만들어진 호상열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할 때 호상열도도 만들어내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밀도가 큰 해양판이 아래쪽으로 섭입해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해구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그마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위쪽으로 분출해서 호상열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륙 지각이 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습곡산맥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화산활동이 일어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할 때는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면서 지진 발생하지만 화산활동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때 지금 해양판이 아래쪽으로 섭입해 들어가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해구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상열도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습곡산맥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때 습곡산맥이 만들어져도 지진 발생하고요. 화산활동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둘 다 습곡산맥을 만들지만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에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대륙판과 해양판의 충돌에 만들어지는 습곡산맥 때는 지금 이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의 어떤 대규모의 이런 수령 경계들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자, 아까 봤던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때 우리가 아까 불의 골이라고 했었던 요 부분들 있죠. 요 부분들을 쭉 다 보면은 뾰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뾰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수렴령 경계거든요. 자, 이때 요 장소, 바로 요 장소가 바로 일본이 있는 장소죠. 일본이 있는 장소. 자, 이때 일본은 유라시아판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대륙판과 태평양판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해양판이 서로 이렇게 와서 충돌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판이 서로 충돌할 텐데 이때 유라시아판은 대륙판이고 태평양판은 해양판이니까 밀도가 큰 태평양판이 아래쪽으로 섭입해 들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바닷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바닷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 만들어져요? 해구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서 안으로 쿵 들어가면서 천발, 중발, 신발 지진까지 다 만들어낼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마그마 녹겠죠. 위쪽으로 분출됩니다. 그래서 화산섬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표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요 섬들을 우리가 이제 호상열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바로 그 일본이라고 하는 섬이 대륙판과 해양판의 충돌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호상열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렇게 지금 대표적으로 일본 앞쪽이 수렴령 경계가 되겠고요. 요 앞쪽에 그래서 일본 해구가 있습니다. 일본 해구. 자, 그리고 요 장소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앞쪽에서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해양판이 충돌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에서도 해구가 발달하는데 이때 마리아나 해구, 뭐 이런 해구들이 존재를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여기에도 역시 대표적인 수렴령 경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장소는요. 지금 현재 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특히 이제 인도를 구성하고 있는 판이 요 장소로, 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유라시아판이 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서로 간에 충돌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거든요. 자, 근데 유라시아판이나 인도판은 둘 다 대륙판입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습곡산맥 만들어지죠. 바로 이 장소가 바로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한다. 습곡산맥 만들어집니다. 지진활동 일어나죠. 하지만 화산활동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은요. 계속해서 충돌에 의해서 밀어 올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산의 높이가 조금씩 높아져요. 그런 특징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장소로 좀 이동해 볼까요? 쭉쭉 가다 보면은 요 장소. 요 장소요. 자, 남아메리카판과 나즈카판이 있는 그 경계가 되겠는데요. 아까 우리 발산령 경계에서 대서양 중앙해령을
사이로 두고 남아메리카판이 이렇게 이동한다 그랬었죠. 자, 근데 여기에 또 발산형 경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즈카판이 또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쿵 하고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메리카판은 대륙판이고요. 나즈카판은 해양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판인 나즈카판인 남아메리카판 안쪽으로 섭입해 들어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일본 만들어질 때요. 대륙판과 해양판의 충돌에서 해구 만들어지고 호산열도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근데 저기서 자, 지금 현재 남아메리카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즈카판이 안쪽으로 이렇게 섭입해 들어갈 거예요. 해양판이라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닷속에서 이렇게 해구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때 남아메리카판이 지금 현재 이렇게 쿵하고 충돌했을 때 휘어지면서 대규모의 이제 습곡산맥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뭐가 일어나요? 화산활동이 일어나요. 화산활동이. 자, 그래서 지금 요 경계를 따라서 요 지점에 바로 안데스 산맥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습곡산맥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과 안데스 산맥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습곡산맥. 지진활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 화산활동은 일어나지 않는 장소입니다. 근데 안데스 산맥은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장소이고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이 해구도 만들어지고 땅도 휘어지면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지진이나 화산활동 모두 일어난다는 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렴형 경계까지 쭉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만 남았습니다. 자, 보존형 경계. 앞서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판이 멀어지면서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장소, 그리고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판이 충돌에 의해 판이 소멸하는 장소였다면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는 판과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기만 하는 그런 경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일어나지 않는 장소들이에요. 자, 보시면은 두 개의 판이 있는데요. 하나의 판은 요 방향으로, 또 하나의 판은 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요 사이가 지금 현재 스쳐 지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스쳐 지나가는 그 장소를 우리가 이제 보존 경계, 그리고 여기가 지금 땅이 끊어져 있는 거죠. 땅이 끊어져 있는 거라서 우리는 단층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그 단층 중에서도 서로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그 단층을 변환 단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 단층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는 그런 장소가 있을 텐데요. 그런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 자, 이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 장소 있죠, 여기. 북아메리카판 그리고 태평양판이 만나는 이 장소요. 이 장소에서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변환 단층이 생기는 장소고요. 여기 아프리카 대륙 쭉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 홍해 있다 그랬었죠, 홍해. 그리고 이 장소에 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변환 단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기가 대표적인 변환 단층들,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고요. 저기도 이제 변환 단층에 해당을 하는데 지금 아까 요 장소들 그리고 뭐 요 장소들이 아까 우리 발산형 경계들이라고 했죠. 근데 발산형 경계를 잘 보면은 지금 요렇게 물고기 가시 마냥 또 선들이 막 그어져 있거든요. 근데 요 지금 선들 그어진 거 빨간색으로 지금 제가 표시해드린 요 부분들이 바로 또 변환 단층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또 변환 단층이 되느냐? 왜 변환 단층과 발산 경계는 거의 동시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느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 해령이라고 하는 장소를 보는데 판이 서로 뜯어지면서 그 사이에 산맥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산맥이라고 하는 게 쭉 연결되진 않아요, 사실은. 이때 거대한 판들도 약간 조각조각 깨져서 얘네들이 서로 조금씩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의 일부도 되게 많이 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모식적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서 바라봤을 때 요 장소에 해령이 있습니다. 요 장소에 해령이 있어요. 그리고 요 장소에 또 해령이 있고 예를 들어 요 장소에 해령이 있고 예를 들어 또 요 장소에 해령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 해령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그렇습니다. 발산 경계에서 만들어지죠. 발산 경계에서 해령이 만들어지게 되면 해령을 중심으로 판과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령을 중심으로 판이 요렇게 요렇게 아래쪽에서도 요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령을 중심으로 판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 말은 이게 이렇게 땅이 끊어져 있는 단층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가만히 보면은 지금 요장소 같은 경우에는 위판과 아래판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판과 아래판 부분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단층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냥 땅이 끊어져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 볼까요? 이 부분? 이 부분을 보면은 위쪽 판은 오른쪽으로, 왼쪽 판은 아래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 말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 장소를 뭐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보존 경계, 변환 단층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변환 단층이 존재하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에서도 역시 변환 단층 존재하죠. 또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역시 또 변환 단층이 존재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령이 있으면 그 해령을 중심으로 판이 멀어지면서 주변에 변환 단층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변환 단층들이 나타나 있으면 그 변환 단층들을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면 그 장소에 결과적으로 해령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변환 단층이 있는 장소를 부드럽게 연결한 장소, 결과적으로 해령이 있는 장소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변환 단층 하면 사실 문제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변환 단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판과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스쳐 지나가는 장소다 보니까 충격이 가해진다면은 지표 근처에서만 충격이 가해지겠죠. 그래서 천발 지진만 발생을 합니다. 근데 화산 활동 자체도 아예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나올 게 별로 없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변환 단층으로 가지고 우리가 해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변환 단층에 관련된 그림들이나 지도 같은 것들을 보여준 다음에 막상 물어보는 것은 해령, 즉 발산 경계를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환 단층들을 부드럽게 연결해서 만들어내는 지점들에 우리가 발산 경계인 해령들이 존재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 판의 경계 부분은 모든 것들을 다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주변의 판의 경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나라 주변에는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그림으로 그렸었는데, 자, 지금 대륙판에 해당하는 유라시아판이 있고요. 유라시아판, 그리고 해양판에 해당하는 태평양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서로 요 방향과 요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쿵 하고 충돌합니다. 그러면 밀도가 큰 태평양판이 아래쪽으로 섭입해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여기서 해구를 만들 거예요. 무슨 해구? 일본 해구. 그런데 그 일본 해구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판이 안쪽으로 섭입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마그마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녹아요. 녹으면서 위쪽으로 분출되겠죠. 그 과정에서 화산섬을 만듭니다. 그 화산섬이 판의 경계를 따라 쭉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섬들을 호상열도라고 이제 우리가 불렀었죠. 자, 근데 우리나라 주변에는요, 지금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뿐만이 아니라 필리핀판이라고 하는 세 개의 판이 충돌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자, 그림을 간단히 좀 그려보면은, 자, 우리나라가 있고요,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이 있고요. 그 앞쪽으로 이제 판들이 존재할 텐데 판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이때 여기가 이제 유라시아판 쪽, 여기가 이제 태평양판, 여기가 이제 필리핀판. 자, 그런데 이때 세 판이 서로 간에 충돌을 할 텐데 이때 그 충돌하는 과정 중에서 화산대와 지진대가 나타나거든요. 화산대와 지진대가 나타나는데 그 화산대나 지진대를 우리가 표시를 해보면은 요 장소, 그리고 요 장소에 지금 현재 화산대와 지진대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요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 그림을 보시면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안쪽으로 섭입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진이 발생하는 장소는 천발부터 중발, 신발까지 모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진앙이 있는 장소가 여기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섭입하는 판이 아니라 섭입당하는 판 쪽에서 지금 현재 진앙들이 나타납니다. 거기다가 화산 어디서 폭발하죠? 여기서 폭발하죠. 그 말은 역시 화산 활동도 섭입하는 판이 아니라 섭입당하는 판 쪽에서 지금 현재 화산 활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 그림 볼까요? 화산대나 지진대가 요 장소에 있다. 앞서 봤던 것처럼 태평양판은 유라시아판 안쪽으로
섭입해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왜? 태평양판의 밀도가 더 크니까. 그런데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은요. 둘 다 해양판입니다. 근데 둘이 충돌을 하는데 화산대나 지진대가 필리핀판 쪽에 나타났다? 그 말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안쪽으로 섭입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둘 다 해양판이지만 태평양판의 밀도가 조금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 안쪽에서 유라시아판 쪽에 역시 화산대랑 지진대가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안쪽으로 섭입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경계에서 화산대나 지진대가 나타나 있는 장소들을 확인한다면 어느 판이 어느 판 안쪽으로 섭입해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섭입당하는 판 쪽에서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주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점점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 그런 것들까지 정리해 두시면 우리나라 주변의 판의 경계 부분까지 완료가 됩니다. 우리 교재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내용들 지금 현재 페이지 449쪽까지입니다. 449쪽까지 해서 우리나라 판의 경계 부분까지 정리를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페이지 450쪽에 나오는 지표면의 변화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